저는 김지훈, 42살의 남자입니다. 지금 학원 원장을 하고 있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10억 원대 아파트가 있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깊게 파인 상처는 20살 무렵 만나 결혼까지 약속했던 첫사랑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나 7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풋풋했던 새내기 시절부터 미래를 꿈꾸던 졸업반까지 제 모든 청춘에는 항상 수연이가 있었습니다. 손만 잡아도 세상 모든 걸 가진 듯 행복했고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별을 보며 오빠랑 결혼해서 예쁜 집 짓고 살자. 고 속삭이던 그녀의 목소리는 제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예식장도 잡아놓고 신혼여행지까지 정하며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죠. 부모님도 두 팔 벌려 환영하셨습니다. 완벽한 동화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화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혼을 2달 앞둔 어느 날 믿었던 학교 선배와 수연이가 바람이 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선배는 다름 아닌 제가 가장 따르던 박 선배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저와 수연이 그리고 박 선배까지 셋이서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던 날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박 선배는 언제나 저에게 든든한 형이었고 수연이에게도 친한 오빠 같았죠. 지훈아, 수연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형이 항상 응원한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던 그의 미소는 제게 가장 든든한 지지였죠. 그런 형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그 순간까지도 수연이와 박 선배의 관계를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연이는 제게 늘 사랑스럽고 순수한 여자친구였고 박 선배는 저희 든든한 형이자 조언자였으니까요. 의심할 만한 단서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연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지 못했죠.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오빠 미안해. 오빠 선배 박 선배랑 내가.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수연이는 제가 학업에 열중하고 미래를 준비하던 시기, 혹은 잠시 관계가 소원해졌던 그 틈을 타 박 선배가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냈지만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와 깊은 대화 속에서 감정이 피어났고 결국 선을 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실수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연이는 끝내 자기가 박 선배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다고, 저와의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빠랑 결혼하면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선배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그녀의 잔인한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제 눈앞에서 펼쳐진 현실은 차마 믿기 어려웠습니다. 수연이가 제게 보냈던 수많은 사랑의 메시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한낱 거짓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듯한 허탈감과 배신감에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7년이란 세월과 함께 미뤘던 인간관계까지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귀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게다가 가까운 두 사람의 배신이었으니 그 충격은 배가 되었죠.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떠난 걸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수없이 자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남았죠. 그렇게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갔고 어느덧 저는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겨 있었습니다. 헛헛한 마음을 어떻게든 채우고 싶었고 더는 혼자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대한 환상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래도 가정을 꾸리고 싶은 최소한의 바람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받은 상처는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한국 여자들과 다시 만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고 같은 아픔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푸라기라도 담는 심정으로 국제결혼정보업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주로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프로필을 넘겨보았습니다. 서류상으로 보이는 나이, 직업, 가족 배경 등이 있었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몇 번의 화상 통화와 짧은 만남을 가졌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저 순수하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21살, 베트남에서 온 예쁘장한 그녀의 프로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제가 수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풋풋함과 사랑스러움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상처받은 제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몇 번의 만남을 통해 그녀는 제가 찾던 순수함과 해맑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재산이나 배경보다는 저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새로운 시작,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와의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녀와의 결혼을 결정하자 부모님의 반대는 제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제가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말에 어머니는 거의 뒷목을 잡고 쓰러지실 지경이셨습니다. 김지훈,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니? 내가 뭐가 모자라서 동남아 여자랑 결혼하니? 그것도 이렇게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애랑. 아버지는 늘 온화하시던 분인데도 제게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여자도 많고 좋은 사람 널렸는데 왜 하필 외국 여자냐? 그것도 내가 전에 얼마나 크게 상처받았는데 또다시 이런 모험을 하겠다는 거냐? 두 분은 제가 한국 여자와 결혼하길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며칠 밤낮을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알아놓으시는 등 부모님의 반대는 극에 달했습니다. 온 집안에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갈등 속에서도 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상처로 얼룩진 제 삶의 그녀가 새로운 빛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기어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결혼은 부모님의 축복 없이 그야말로 환영받지 못하는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성대한 결혼식 대신 작은 가게를 빌려 스몰 웨딩을 올렸습니다. 소수의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죠. 이전에 겪었던 파혼 때문인지 혹은 저와 결혼해주는 그녀에게 너무 고마워서였는지 저는 스드메부터 웨딩 꽃장식, 음식까지 모든 디테일을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서툰 한국말을, 저는 기본적인 베트남어조차 몰랐으니 때때로 통역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꼼꼼하게 결혼을 준비했고 저는 그저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결혼 생활 자체는 순조로웠습니다. 비록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간혹 답답했지만 아내는 어학당에 다니며 한국어를 배우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서툰 솜씨로 집안일을 배우고 한국 음식을 만드는 데도 애썼죠. 제가 주말에 김치찌개를 끓여주면 그녀는 어색한 발음으로 오빠, 맛있다.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알콩달콩한 노력들 속에서 저희는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서로의 문화에 적응하려 애쓰는 과정 자체가 신선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저희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학원 일로 바빴지만 집에 있을 때는 아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입덧이 심했던 아내가 문득 베트남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동네 아는 지인과 인터넷을 통해 최대한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재료와 가게를 수소문했습니다. 마침내 찾아낸 베트남 식당에서 어렵게 구한 쌀국수를 그녀에게 내밀었을 때 그녀가 활짝 웃으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밤이면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태교 동화를 읽어주고 서툰 노랫가락으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툴러도 아기를 안고 목욕시키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아내와 함께 좌충우돌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경이로웠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내와 아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행복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아내는 저와 같은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점차 우울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친정 식구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저는 새로운 가족을 꾸린 행복에 흠뻑 빠져 있었기에 아내의 그 우울함과 외로움을 크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가 조금 힘들어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저는 이 행복이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간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제가 먼저 깨서 달래고 기저귀도 능숙하게 갈았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면 쉬라고 하고 제가 아들을 돌봤죠. 늦은 밤까지 아내와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저 혼자 흐뭇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점점 지쳐가는 듯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낯선 타지에서 육아에만 매달리는 삶은 아내에게 너무 버거웠나 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심심하다. 답답하다. 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누구나 육아는 힘든 거니까 엄마가 되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주말에 쉬는 날이면 아내에게 하루 정도는 편하게 쉬고 와라. 내가 아들 볼 테니 친구 만나서 바람 좀 쐬고 와 하고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내는 젊은 나이에 아이 엄마가 되어 집에만 갇혀 지내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처럼 예쁘게 꾸미고 자유롭게 놀고 싶어 했습니다. 그저 애 엄마로만 남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어느 날부터 아내는 우울증을 심하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갇혀서 육아만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또래 친구들처럼 나가서 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 엄마들처럼 동네 놀이터에서 어울리지는 못하더라도 답답함을 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아내는 점차 자신처럼 베트남에서 시집 온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는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잘 됐다, 친구도 사귀고 좋네 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외출은 점차 늦어지고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아 걱정했습니다. 다음날 물어보니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네 주민에게서 아내가 밤늦게 진한 화장을 하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채 클럽이나 술집에 드나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 있지 하는 생각에 실망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내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저를 믿고 타지에 시집와 준 사람이었습니다. 모성애는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사랑으로 선택한 사람이었죠. 제가 겪었던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선을 넘지만 않으면 된다. 내가 답답한 건 알겠으니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고 아들에게 소홀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게 저는 아내의 일탈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아니, 차마 더 이상 제재할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관계의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고 소문까지 들려왔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저의 첫사랑 실패가 주는 트라우마 때문인지, 어쩌면 이번만큼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에게는 온전한 가정이 필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내의 변화를 외면하며 여전히 행복이라는 얇은 막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들은 유치원에 가고 제가 학원에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혼하고 싶어.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이라니? 우리 사이에? 아들은 이제 막 5살이었고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당황한 표정을 보면서도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양육권도 필요 없어. 돈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혼해줘.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들인데 아내는 아이에 대한 미련이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끔찍이 따랐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늘 엄마, 내일도 나랑 놀아줘. 하고 속삭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마! 엄마! 하고 찾았습니다. 유치원에 가면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자랑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모성애 따위는 없어 보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일단 아내를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구슬리고 달래고 애원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베트남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며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내가 답답하면 내가 학원 문 닫고 온종일 너랑 아들하고 있어줄 수도 있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 수 있다고. 그녀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봐. 얘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없으면 이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때로는 내가 이렇게 이적으로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아들한테 무슨 낯으로 다시 나타나려고? 하며 협박하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그녀의 눈빛을 보며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인가? 내가 그녀를 너무 집에만 가둬두었나?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득해도 아내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그녀의 눈에서 간절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더는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결국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이혼을 원한다면 해줄게. 하지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2~3번은 꼭 집에 방문해서 아이를 봐달라고 애원하듯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 그것이 아들과 아내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랐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아파트가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행복하다고 믿었던 제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5살 어린 아들은 매일 밤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 엄마 보고 싶어. 엄마랑 같이 자고 싶어. 아들의 작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칼로 찢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툰 솜씨로 아이를 안고 달래며 엄마는 지금 바빠서 못 와. 대신 아빠가 있잖아. 하고 말했지만 아이의 눈물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저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학원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아들과 놀아주고 저녁을 먹이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고 주말에는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데려갔습니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 몫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엄마의 부재는 아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들은 점차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친구들과 자주 다투고 때리고 선생님 말씀도 듣지 않는다는 연락이 잦았습니다. 급기야는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아이의 퇴원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다른 아이들을 계속 때리고 다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부재로 인해 점점 더 불안해하고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은 처음에는 그럭저럭 지켜지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아니더라도 한두 번은 집에 들러 아들을 봐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점차 연락이 뜸해지더니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오지 않는 날이면 방문 앞에서 쪼그려 앉아 엄마를 기다리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결국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결혼을 극심하게 반대하셨던 부모님께 이혼 사실을 알리고 아들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너무 염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싸늘한 시선과 아버지의 한숨 소리 속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발 제 아들 좀. 연목 없는 마음에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결국 아들을 맡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고 저는 다시 학원 일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아내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막지 못한 저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은 마치 꿈처럼 사라지고 제 삶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유치원에서 퇴원 조치된 후 제 마음은 더욱 짓눌렸습니다. 매일같이 엄마를 찾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제 일상을 잠식했고 삐뚤어지는 아들의 행동은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부모님께 아들을 맡기는 것은 면목 없는 일이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잠시 부모님 댁으로 갔고 저는 학원 일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혼할 때는 양육권도 돈도 필요 없다던 전 아내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였습니다. 전 혹시나 아들을 보러 오려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달랐습니다. 오빠, 나 베트남 친정에 돈 좀 보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아프셔서 급하게 2천만 원만 좀 해줄 수 있을까? 기가 막혔습니다. 이혼할 때는 매몰차게 돌아섰던 그녀가 이제 와서 돈을 요구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한편으로 두려웠습니다.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아예 안 보러 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엄마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엄마는 언제 와? 하고 묻는 아이의 눈망울을 외면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마 아들이 더 이상 상처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었기에 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2천만 원을 그녀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3천만 원만 더 필요해. 동생 결혼 자금 때문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파렴치함에 치를 떨었지만 다시 한번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렇게 돈을 보내주면 아내는 한 번씩 아들을 보러 와주곤 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오면 엄마 품에 안긴 아들은 거짓말처럼 안정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행복해했습니다. 아직 아들은 어렸고 엄마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엄마와 잠깐이라도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슬퍼하는 것을 보기가 힘들었으니까요. 모성애를 빌미로 돈을 뜯어가는 그녀가 미웠지만 저는 아들의 그 안정된 모습을 보며 그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요구를 묵묵히 다 들어주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잠도 줄여가며 학원 일에 더 매달렸습니다. 어떨 때는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결국 아들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야 했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더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을 위해 돈을 벌수록 아들과 함께할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 끝없는 굴레 속에서 저는 지쳐갔지만 아들을 위해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 아내의 돈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아픔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요구는 점차 이유 불분명한 요구들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안정을 위해, 아들의 행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들을 들어줄 때마다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학원 운영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일려드는 생활비와 아들의 양육비,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전 아내의 돈 요구까지 저는 결국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홀로 돌보지 못하자 아예 저희 집에 상주하며 아들을 봐주고 계셨는데 아들의 행동이 심상치 않아 병원에 데려갔더니 ADHD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ADHD라니. 유치원에서 쫓겨난 것도, 아이가 그토록 공격적으로 변했던 것도 모두 이것 때문인 것만 같아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불행한 결혼과 이혼, 그리고 엄마의 부재 때문인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짐을 덜어주려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치료를 받게 해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미친 듯이 돈을 버는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낮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투잡, 쓰리잡을 뛰며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새벽 늦은 시간이었고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 많이 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성적인 피로와 두통에 시달렸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제 어깨에 얹힌 아들과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은 그 무엇보다 무거웠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을 위해 돈을 벌수록 아들과 함께할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주로 어머니와 함께 지냈고 제가 늦게 퇴근하고 들어가면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침 일찍 나가면 아들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책 한 권 제대로 읽어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와? 아빠, 나랑 놀아줘. 라고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모순적이지만 아들을 위한 저의 노력은 오히려 아들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하는 현실과 아들에게 시간을 써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 사이에서 저는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아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들을 위해 한다고 하는 이 모든 일이 과연 아들을 위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 끝없는 터널의 끝은 어디일까? 저는 언제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해서 가장 친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전 아내의 끝없는 돈 요구, 아들의 ADHD 진단과 치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느라 지쳐버린 제 이야기를 들은 형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지훈아, 너 미쳤냐? 전 아내한테 더 이상 돈 보내주지 마. 그게 아이한테도 좋은 게 아니야. 모성애 없는 여자가 돈을 빌미로 아들을 만나준 게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이제 그만 정신 차려. 형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무엇에 홀려 있다가 깨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전 아내와의 단절은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또다시 삐뚤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습니다. 학원 일을 대폭 줄이고 저는 아들에게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처음에는 아들이 어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눈치를 보거나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로봇 조립을 함께하고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늘 아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어주며 따뜻한 포옹을 잊지 않았습니다. 점차 아들은 저와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면 아빠, 아빠, 아빠 하고 달려와 안겼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아빠, 오늘 나랑 같이 잘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주말에는 아빠, 우리 어디 갈까? 하며 먼저 제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다시 환한 미소가 피어났고 눈빛에는 안정감이 깃들었습니다. 아들의 ADHD 치료도 꾸준히 이어졌고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나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고 저를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걷는 매 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친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요. 형 아니었으면 제가 아직도 그 지옥 같은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형 덕분에 제가 정신 차리고 아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제 진심이 담긴 감사 인사에 형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야, 임마.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잘 버텨줘서 고맙지. 이제부터는 너도 좀 행복해져야지. 아들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라. 언제든 힘들면 연락하고. 형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줄 알았는데 제 곁에는 이렇게 든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사랑의 배신, 전 아내의 이혼과 돈 요구, 그리고 그로 인해 아들이 겪었던 아픔까지. 모든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상처에 갇혀 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채워나가는 진짜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분명 우리 둘만의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아들은 어느덧 7살이 되었습니다. 삐뚤어졌던 모습은 사라지고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저는 전 아내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완전히 끊어냈고 그녀는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친엄마의 빈자리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저와 어머니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들은 다시 다른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다행히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ADHD 치료도 꾸준히 이어졌고 확연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밤늦게까지 학원 일과 투잡을 병행하며 아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학원 운영 시간도 조절하며 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하원 후 아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거나 서점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책을 골라주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주말에는 어머니와 함께 외식을 하거나 근교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친한 형의 아이들과 함께 키즈 카페에 가는 날이면 아들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형의 아이들과도 금세 어울려 뛰어놀았고 서로 장난을 치며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키즈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이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면 제 세상도 함께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상처와 고통이 아들의 웃음 한 번으로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삶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그림자는 조금씩 걷히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짐을 안겨드렸죠?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도 우리 아들도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고 아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와 아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아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하는 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평범한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 하루도 아들과 함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